그러면 우리의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단재 신채호 선생이라든지 그 한국 통사를 쓰신 박은식 선생님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정작 이 김교헌 선생님이라는 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김교헌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아까 홍합나철 선생이 순교하셨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자결순국하신 다음에 그 대종교를 이제 이어받으신 분이 바로 이 무원 김교헌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1868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지금 그 종로에 가면 조계종이 있어요. 그 조계종 땅이 그 조계사 있잖아요. 그 조계사의 큰 땅을 다 가지고 거기에 100칸이 넘는 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조선시대의 아주 그 명문가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김교헌 선생님의 그 가계도를 보다 보면 정말 놀라운데 뭐냐면 칠대조 김주신이라는 분은 누구였냐면 숙종의 장인이었어요. 숙종의 부인이었던 인원왕후의 그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중에 영조가 임금님이 될 때 영조가 사실은 그 세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영조를 임금으로 세울 때 영조를 보호해줬던 사람이 인원왕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종조 시절, 그 조선의 후기를 꽃피웠던 영조 시절에 이 김교헌의 선조 집안은 얼마나 많은 예우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아버지는 이 이조판서, 병조판서, 형조판서, 공조판서를 다 역임을 하신 그런 조선시대의 관리였고요. 또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조희필이라는 분의 딸이었어요. 이 조씨가 풍량조씨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관직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조상들도 왕실에서 아주 고마워하는 그런 공신이었고 또 어머니 외가 쪽도 그 당시에 세도가의 집안의 자녀였고 이러다 보니까 김교헌 선생이 나중에 문과에 급제를 하시거든요. 과거에 급제를 했더니 고종이 축하한다는 그 전문을 내릴 정도로 그 왕실에 이런 왕실에서 아주 인정을 받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국노에 봤을 때 친일파가 되는 그 계급들이 있었잖아요. 친일파 중에서 이렇게 왕실의 척족들, 그 다음에 높은 직에 있던 관리,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일 매국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 그런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서지 않고 오히려 나라를 지키는데 그 많은 재산을 다 바치고 지금의 그 조계사에 있던 그 땅, 그 넓은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신 분이 무원 김교헌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무원 김교헌 선생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관직을 봤더니 너무 많은 관직, 우리가 들어본 모든 뭐 시강원이라든지 홍문관이라든지 또 참의 내부, 또 병조 참지, 참서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제일 마지막에는 종이품으로 관직을 마감을 하시게 돼요. 1910년에 이렇게 그 중심에 있었던, 메인에 있었던 권력과 그런 걸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홍합나철을 이야기할 때 홍합나철 대종교, 그 다음에 국망도존, 국수망이 도가존이라고 해가지고 나라는 망했지만 도는, 정신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국망도존의 이 이야기에 꽂히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포교 활동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이념을 체계화시키신 분이 바로 이 무원 김교헌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원 김교헌 선생님은 궁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 원래 국조보감이라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임금님의 그 공적 잘하신 일들을 써가지고 종묘에 이렇게
모셔두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쓰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의 역사서라든지 이런 걸 다 보셨기 때문에 이런 이념을 체계화하는데 아주 좋은 학자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무엇을 했느냐,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단군에 대한 책들을 이제 쓰시면서 이 신민단사라는 책이 아주 신단민사라고 하는 책이 아주 중요한 책인데요. 신단민사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민족 주체사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은식이라든지 신채호, 그리고 초창기의 최남선, 나중에 최남선은 이제 친일로 돌아서서 우리가 아주 지탄을 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최남선도 아주 영특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본 책이 바로 이 신단민사고 이 김교헌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서를 기존의 어떤 왕조 중심적인 그런 사관이 아니고 우리 민족 중심의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써내려간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초로 우리나라 교과서용 한국사 개설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원 김교헌 선생님은 이런 학식 풍부한 책과 역사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인품도 아주 고매하셨고 거기에다가 명문 거족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포교하고 활동하는데 이분이 기여를 많이 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민족 사학자라든지 그런 거에 기반을 하셨던 분도 알아봤고요. 또 무장 독립운동 세력에는 또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김자진 장군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김자진 장군의 후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김자진 장군을 이렇게 옹립하는 그 기억을 많이 이제 남기고 다시 되새기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후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김자진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김자진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거기에서 서로 이제 이념 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소련이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 소련 지역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일본 항일 운동을 러시아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념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국공 내전도 막 일어나고 이러면서 공산주의와의 그런 권력 투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김자진 장군은 공산주의자에게 암살을 당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자진은 해방 이후에 공산당에게 죽은 우리 무장 독립 운동, 청산리라는 그 최대의 전투 공적을 올렸던 그 사람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사망했다라는 것이 이런 독립운동을 알리는 데 있어서 그 정부에서도 해방 이후에 알리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 김자진 장군은 물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이분이 더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지청천, 이범석 이런 분들이 알려졌는데 정작 백포 서일이라는 분은 알려지지 못했어요. 이 후손들이 중국 땅에 남아있게 되고 북한 지역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분을 선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또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가지고 공산주의와 냉전체제에 편입이 되면서 이분을 우리가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논문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밝혀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무장 독립운동, 우리는 3.1운동, 만세운동, 이 평화주의 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장 독립 전쟁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백포 서일이라는 분은 원래 이제 간경도 그쪽 지역에서 선생님을 하셨어요. 선생님을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셨는데 이분은 나중에 대한정의단이라는 것을 설립을 해가지고 대한군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1919년에 길림성에서 예관 신규식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독립의군부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해외에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이 저렇게 많이 독립운동에 동참을 하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그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희망을 가졌을 뿐더러 또 한편은 뭐냐? 3.1운동을 했는데 독립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저렇게 평화적인 독립 시위를 해서 일본을 놀라게는 해줬지만 정작 독립은 되지 않았고 그 우리가 평화로 한다고 해서 일본이 평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화로운 독립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서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독립의군부가 설립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백포서일 이 선생님도 같이 하면서 대한군정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1920년대에 이 만주 지역에서 가장 큰 독립운동 무장 세력이 뭉치게 되는데 그때 총재부, 사령부, 경신국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총재부와 사령부가 중앙이고요. 이 경신국이 지방 점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앙의 총재부의 총재가 바로 이 서일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호가 백포거든요. 그래서 백포 서일 선생님, 그 다음에 현천묵. 우리가 이 지역의 무장 독립 운동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 현천묵. 그 다음에 군무, 이런 분들이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무엇을 했냐? 군사적인 그런 실무 일도 하고요. 무기 구입이라든지 운반 이런 일들을 중앙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사령부를 또 만들어서 이 사령부에서는 직접적인 군사 작전을 펼치고 그다음에 군인들을 양성하는 훈련을 하고 통솔을 하는 그 부였는데 이 사령부의 담당을 김좌진을 이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사령부에 속해 있을 때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한제국군이었다가 해산이 되었잖아요. 대한제국의 군인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던 거죠. 그리고 러시아로 이미 1800년대 말에 이 기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북쪽에 있는 함경도 지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러시아 땅, 만주 땅으로 넘어가서 활동했던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로 기화했던 사람들 중에 거기 러시아의 군인 훈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또 와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독립운동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모여진 이런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조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한군정서를 이끌었던 대한군정서의 총재가 바로 백포 서일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독립군이 서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이쪽 지역에도 기독교 세력이 많이 있었거든요. 기독교는 어쨌든 서양의 그 바탕을 둔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일제가 함부로 서양의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탄압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많이 이 당시에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받는 그 영역이 바로 기독교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평등을 이야기하고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국민회 그리고 이 대종교 계열의 대한군정서 이렇게 통합운동을 많이 이제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국경의 바깥에, 왜냐하면 일제가 일제가 힘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우리가 군사력으로 바로 인접해 있어야지 이 국권을 회복을 할 수 있지, 저기 멀리 어디에 다른 나라에 가서 피신해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경과 접해 있고, 또한 여기 이 지역은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넘어가서 삶의 기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그냥 군사들만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작전도 펼치고 어쨌든 군인들도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는 곳에서 군사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이런 활동들을, 무장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간도 지역에 이런 광복군 총영이 있다든지 대한독립단도 있었고요. 서로군정서 많이 들어보셨죠? 서로군정서, 여기에는 그 석주 이상용 선생이라든지 지청천이라든지 일송 김동삼 선생, 이런 분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셨고요. 또 대한독립군 봉오동 전투, 최근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돌아오면서 우리가 이 봉오동 전투라든지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 많이 요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그 다음에 최진동,
최운산 장군, 그 다음에 안무 선생님, 이런 분들이 대한독립군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북로 군정서에는 바로 김좌진 장군, 그 다음에 철기 이범석, 그 다음에 백포 서일, 이런 분들. 그래서 이렇게 무장 독립운동을 준비하시고 훈련하시고 무장 전쟁을 언제든지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면서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딱 이제 일본군을 유인을 하잖아요. 유인회가 와가지고 그 도가내든 쥐가 되었을 때 국민회군 딱 이쪽 산에, 저쪽에선 대한독립군, 또 이쪽에선 대한군무도덕부, 그리고 대한신민단, 이렇게 해가지고 쫙 그 포위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앞에서 봤듯이 북간도 지역, 서간도 지역에서 많은 무장단체들이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나라를 되찾는데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군정서, 원래는 이제 대한군정서가 이제 북로군정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왕청현 서대파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이것은 바로 청산리 대첩과 봉오동 전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사 중에서 일제와 무력으로 붙어서 승리를 거두었던 대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쟁이 바로 이 청산리 대첩이고요. 청산리 대첩은 요 지역에서 청산리를 중심으로 한 이 백두산 아래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우리의 전쟁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제가 너무 놀란 거죠. 나라를 잃은 지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고 일제는 그 제국주의로 이렇게 무장을 한 그런 무장단들이 가서 무장한 군인들이 갔는데 이 일개 조선의 그 무장 세력들한테 전멸을 당했으니까 일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놀란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간도 참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무장 세력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원해줬던 그 한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발판을, 기반을, 독립군의 기반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때 간도 지역에 1만 명을 죽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지현이라든지 이정재가 나왔던 영화 암살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영화들 중에서 아주 그 히트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던, 회자됐던 그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도 보면 나옵니다. 그 전지현이 이야기하죠. 우리 간도 지역에서는 집을 수리하지도 않았다. 왜냐? 금방 독립이 되면 다시 조선 땅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때 그 전지현의 가족들이 이 간도 참변 때 그 기름에 산채로 사람을 집어넣는다든지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그 총알을 아끼기 위해서 작두로 사람의 목을 자른다든지 이 엄청난 인간으로서 정말 할 수 없는 마치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 지옥이라는 것이 이것일 것이다 할 정도로 잔인한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 그 지역의 독립운동의 터전을 없애기 위해서 간도 지역에 10,000명의 선량한 우리 조선인들을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옥이 2,500채, 학교 30채를 불태워서 없애버리면서 이 지역을 초토화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간도 참변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이 독립군들이 이 지역의 백성들에게, 민중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밀산현 당벽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2019년도에 이 지역에 답사를 가서 찍은 건데요. 여기 보면 서일 총재 항일 투쟁 유적지라고 해가지고 이쪽 밀산 지역에 이런 큰 비석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나라 무장 세력들이 이렇게 한둘 팀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야 될까, 무장 투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을 때 러시아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로 와서 같이 항의를 하자라고 하니까 러시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이 간도 참변을 통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피해도 줄 수 없고 또 이 사람들도 많이
이 마을이 황폐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유시로 가게 되는데 그때 무장을 해제하고 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러시아 내부에서도 공산주의가 또 파별로 서로 이렇게 축구파라든지 이렇게 파가 갈려지면서 거기에서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고 이런 와중에서 많은 독립군들이 또 러시아군과 맞닥뜨리면서 피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70명이 사살을 당했고 31명이 그 바다에 빠져가지고 익사를 하게 되고요. 250명이 행불, 970명이 포로로 잡히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북로 군정서를 해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그냥 넉놓고 있은 것이 아니라 언젠간 우리가 다시 이 무장투쟁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끼리 둔병제 직접 낮에는 밭을 갈고 우리가 터전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런 전쟁 준비도 하는 그런 마을을 하나 이제 만들어가지고 다시 재기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됐냐? 이 마적의 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남아있었던 이 백포서일과 함께 했던 무장 세력들의 40여 명이 백포서일이 잠깐 다른 지역에 가 있는 동안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포서일이 돌아왔을 때 마지막 남은 그 희망이 다 없어지는 걸 보고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자결순국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의 무장 항일 투쟁은 이런 역사들이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남아있던 그 자유시로 가지 않았던 그런 세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남아서 김좌진의 대한독립단이나 현천묵의 대한군정서, 그 다음에 김규식, 이건 우사 김규식 아니고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김규식 장군의 고려혁명군, 이런 분들이 독립군 통합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23년도에 대종교의 2대 지도자였던 김교헌이 이때 순국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원래는 이 백포서일이 그 대종교를 이어받아서 독립운동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백포서일 장군은 다른 어떤 민족운동, 임시정부운동 그런 것보다 무장투쟁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백포서일은 체코군, 그 당시에 그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체코군이 이제 다시 오스트리아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체코로 돌아갈 때 그 패잔병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무기, 체코군들이 버리려고 했던 그 무기를 백포서일이 그 대종교를 통해서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그 무기를, 체코군의 무기를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산리 전투나 봉오동 전투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일제가 그래서 놀랬던 것이 자기들은 무기를 총무장을 한 선진적인 그런 군대가 어떻게 그런 독립군들한테 망할 수 있었는가, 전패할 수 있었는가 했을 때 이 백포서일이 그 이전에 무기를 다 구입을 해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백포서일은 그런 무장 투쟁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교를 받지 않고 나중에 받겠다라고 했는데 백포서일도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김교헌 선생님도 돌아가셨게 되거든요. 그런 이후에 이제 대한군정서를 이런 총재 현천묵이나 조성환이나 김좌진 이런 분들이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자유시 참변 이후로도 이런 독립군들의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대종교는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그 다음에 개통을 이어받은 것은 바로 윤세복 선생님이 이어받아서 해방이 될 때까지 그 민족적인 독립운동을 이어오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서 동도 본사를 책임지셨던 분이 바로 백포서일이라는 분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종교라고 하는 그 단체는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1910년 이후부터 해방이 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나라를 잃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 이유가 있어가지고 임시정부도 만들고 무장투쟁도 하고 어떤 민족사학 역사를 바로 세우는 우리 역사를 아는 활동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1910년대 나라를 잃자마자 그 서강도로 가서 만든 학교가 동창학교라는 학교를 만드시게 됩니다. 이 동창학교를 만드신 분이 바로 아까 3대 교주로 이어받으셨다고 하는 윤세복 선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윤세복 선생도 아주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에 가담하지 않고 형 윤세용과 함께 그 형도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유학 갔다 온 사람 중에 친일파 된 사람이 많지만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동창학교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또 타답을 받으니까 백두산 쪽으로 이동해서 백산학교, 그리고 대흥학교, 밀사년 당벽진 아까 그쪽으로 무장투쟁을 한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거기에도 끊임없이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방되기 전까지는 대종학원이라는 학원을 만들고요. 해방이 된 이후에 이분들이 만든 학교가 바로 홍익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47년에 홍익대학을 설립했는데 이후에 이 홍익대학은 나중에 친일파 후손들과 그 다음에 독재 정권에 의해서 이 홍익대학 재단이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그런 민족 정기를 세우고 무장투쟁도 하셨지만 교육 사업에도 끊임없이 그 애를 쓰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간도 바로 이렇게 광복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바로 대국민 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많은 다양한 활동을 대종교에서 하면서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